안녕 여러분.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기 학습활동 문제 있죠? 오늘은 많이 하면 충격받으니까 여기 한 페이지만 할게요. 그래서 70페이지에 해당되는 문제 하고요. 여기 이제 이쪽에서 답에 정지상의 송인이 나와요. 그래서 정지상의 송인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70페이지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공무도화가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 해보자. 자, 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임은 어떤 사람일지 말해보자. 자, 임이 어떤 사람일지 우리가 작품을 보면 알 수가 있었잖아요. 임아, 그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근데 그물을 건너셨네. 이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없고 계속 말렸는데 빠져 죽고야 말았죠. 자, 이걸 봤을 때 임의 성격이 어떨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화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물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준다. 고집이 겁나 세군요. 그지? 고집이 세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위험에도 한다라는 임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 이제 이 문제는 시의 내용, 시적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를 처음 접했을 때 이 시는 정말 모르겠다 이랬을 때 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차분히 읽어보고 시적 화자가 누군지, 그리고 시적 화자의 상황이 어떤지, 시적 대상이 누군지, 시적 대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낯선 시를 보신다면 그렇게 시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제시된 배경설화를 고려할 때 시적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해보자. 왜냐요? 왜냐? 이 시는 어떠다고 그랬어요? 이 작품은 선생님이 말했듯이 바로 시적 화자의 정서의 변화에 따라서 시가 흘러간다고 했었죠. 정서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1, 2에 우리 그다 프린트에서 다 했어요. 임을 건너라는 임을 만류했었죠. 이마 그물을 건너지 마. 임은 끝내 그물을 건너셨네. 자, 하니까 시적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써요? 진짜 건너고야 말았네 하는 근심, 걱정, 불안감, 초조함, 바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3상의 내용은 뭐였어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죽고야 말았잖아. 가시님을 어이없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미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일단 빠져 죽었으니까 깊은 슬픔에 빠졌죠. 하지만 어이없고 라고 해서 선생님이 중요한 정서 마지막에 나온다고 했죠. 어떤가? 바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우리 문화작품의 한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어이없고 부분에서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공부도화가의 문학사적 가치에 주목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선생님이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고대 가요였죠? 공부도화가는 고대 가요인데 고대 가요의 흐름이 어떤다고 했어? 고대 가요라는 것은 원래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노래에서 점차적으로 개인적 서정적인 노래로 흘러가게 되더라. 근데 그 개인적 서정적인 노래의 첫 문을 연 게 누구라고? 바로 공무도화가더라. 그것이 바로 공무도화가의 문학사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원심의 고대 초기의 시간은, 그러니까 고대 가요 중에서 아주 초기의 시간은요, 누구 어떻다고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를 담은 노래가 있었다고요. 원래 초반에는요. 그래서 구지가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했었죠. 구지봉에 올라가서 나라의 왕을 내려주세요. 으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개인의 정서 같은 거 드러나 있지 않죠. 자,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 그렇지? 집단적, 주술적, 서사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지가 같은 작품이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런 작품들은 바로 국중대회 나라에서 여는 큰 행사라는 거야. 그런 집단적인 행사에서 나라 무당이라고 해서 무당이 올라가가지고 나라의 전체 구술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래는 보통 주술적이거나 마법 같은 노래거나 제의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제사하면서 이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집단적, 주술적 이런 노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된다고 했어요. 시간이 점차 흘러서 점차 개인적, 서정적, 개인의 감성에 초점을 맞추고 노래가 흘러가게 되더라. 고대 가요가요. 그러게 되는데 그 첫 스타트를 연 게 누구라고? 바로 공무도화가라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무도화가가 문학사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에는 이렇게 개인이 항연한 노래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러한 노래에는 개인의 고민이나 정서가 담긴 고대 가요로 흘러가게 됐다. 자, 그럼 밑에 답을 볼까요? 짜잔! 자, 볼까요? 자, 우리가 공무도화가 고대 가요 중에서 개인의 정서를 노래했다라고 보는데 어디에서 알 수가 있나요? 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개인의 정서, 그렇죠? 물을 건너지 마오.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어이없고 라고 하는 개인의 정서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고대 가요의 가장 첫 번째 집단적, 주술적인 노래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이 작품은요, 화자의 정서, 추이, 정서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고 했었죠. 자, 그런 거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작품은 물을 건드려는 임을 만류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결국 이미 죽음에 이르자 안타까워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오호! 그래서 이 작품은요, 개인이 향유하는 노래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그러니까 왜 개인이 향유하는 고대가요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그 임을 말리다가 실패하자 죽음에 이르자 안타까워하는 그 시적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이 노래는 집단적 수수적인 고대가요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개인이 항유하는 정서를 노래한 노래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개인의 고민과 정서를 담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서 국무도화가는 우리 고대 문학에서 어떤다고? 개인 서정시 출연의 사례로 해석할 수가 있다. 고대가요가 집단적 주수적인 것에서 개인적 서정적인 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첫 스타트를 연 게 누구라고? 바로 국무도화가라고요. 그래서 국무도화가가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문제 볼까요? 이 작품에서 물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선생님이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해서 좀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물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물의 의미는 뭐였어요? 이만큼 물을 건너지 마세요 했을 때 물은 만류하는 거죠. 말리고 있다라는 그 마음속에는 사랑하고 있다. 임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 있구나. 자, 그리고 나서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시고야 말았네. 그 물은 결국 임과 나를 떼어놓는 단절의 의미가 있다. 이별. 자, 그리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세 번째에서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물은요 빠졌지만 죽어버린 공간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때의 물은 뭐라고? 죽음의 의미를 나타내더라. 각각이 나타내고 있는 바로 원관념이 싹싹싹 다르다. 그래서 이 물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런 물의 의미와 바로 공무도화가 유사한 작품이 무엇이다? 바로 정지상의 송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뭐 본다고 했어요? 정지상의 송인을 공부한다고 했었죠. 그 선생님이 증거를 꺼내시고 정지상의 송인까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정지상의 송인 같이 봅시다. 송은요 보내다예요. 자, 보낼 송자에다가 자, 이는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내용상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뭘까요? 자, 보내다 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쓴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시잖아요. 한문으로 지어진 한시니까 선생님이 한시의 형식을 얘기를 해서 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겠죠? 자, 한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우리가 일곱 개 글자로 이루어졌으니까 7언이 되겠죠? 네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줄은 절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 중에서도 7언 절구의 한시 형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줄짜리는 우리가 시상전개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기, 승, 전, 결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봅시다. 자, 비개인 긴 강둑에는 이제 비가 왔네요. 강둑이 길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비가 왔어요. 자, 비가 왔다가 개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나 상큼하지 않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개인 긴 강둑에는 풀빛이 짙어지는데 자, 비개인 강둑에는 풀빛이 엄청 이렇게 짙은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풀빛이 비 오고 난 뒤라 아주 싱그러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풀빛이 짙어진데 싱그러운데 그러니까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래서 긍정적인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풀빛이 짙어지는데 푸른색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죠. 이렇게 시각적인 푸른색 이미지가 잘 드러나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시적 화제의 상황이 밑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냐? 자, 남포에서 임 보내니 남포라고 했으니까 아하, 이제 이별의 장소가 나타나 있죠.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 있어요. 자, 남포라는 지명이구나. 이 남포라는 지명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알아두세요. 나중에 뭐 그냥 혹시 뭐 여러분들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남포라는 것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한시에서는 남포에서 임을 보내니 그러니까 남포라는 공간이 이별의 장소구나. 구체적인 지명이 드러나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남포라는 공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대동강 있죠? 대동강 여기에 있는 곳이 이제 남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해석은요.
대동강 어구에 있는 남포를 얘기한다. 이제 말고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법건성 포천령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자, 남문 지명의 강원 별부에서 여기에서 송근 남포 상여지야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니 상심을 어디할꼬라고 이제 옛날 이런 시가 있어요. 자, 이 시에서 여기서 따와가지고 흔히 이별하는 곳의 대명사로서 남포를 그냥 이제 문학적으로 쓰기도 한다.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포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시 같은 거 공부를 하다가 나오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별의 대명사, 이별하는 곳의 이별의 대명사가 아니고 이별하는 곳의 대명사로서 쓰이기도 하고 진짜 대동강에 있는 어구의 남포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쨌든 둘 다 이별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남포에서 임을 보내니 자 어떤 상황이요? 임을 보내니까 아하 시자 화자는 이별의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빼먹었는데 비개인 긴 강뚜기는 원래는 개인이 아니고 뭐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여기 비개인으로 쓰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냥 뭐 그렇구나 알아두세요. 어쨌든 임을 보내는 이별의 상황이네요. 이별의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감정 상태인가요? 여기 나와 있죠. 슬픈 노래 일렁인다. 나의 마음은 슬프다. 그러니까 노래도 슬프다. 그러니까 청각적인 심상이 드러나 있죠. 노래라고 했으니까 들리는 거. 시자 화제의 심정은 어떤다는 거야? 슬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나는 남포라는 공간에서 임이랑 헤어지게 되니 너무나 슬프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승에 나와 있는 여기 승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인간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슬프다는 내 마음이 더욱더 강조, 부각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었죠? 다 솔로고 나도 솔로면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근데 다 커플이고 나만 솔로면 어우 짜증나. 그렇지. 나의 솔로인 상황이 더욱더 부각돼서 너무나 화가 나잖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자연과 달리 나는 헤어져서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그 슬픔이 더욱더 부각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반대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요. 자, 대동강 저 물은 언제나 다랴. 자, 대동강 그러니까 아까 남포 나왔었죠? 대동강에 있는 흐르는 이 물은 아까 긴 두 개 있었던 대동강의 이 흰 물은 저 물은요 언제나 마를 것인가?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은 바로 뭐예요? 대동강의 저 물은 마르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이제 이유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쓴 서리법이 쓰였네요. 자, 그럼 대동강 저물은 언제나 다 마를 것인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왜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까? 여기서 이별한 화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기 나와 있죠?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 보태는 것을 내가 계속 울 거기 때문이야. 대동강 물은 절대 마르지 않기 때문이지. 왜냐면 내가 계속 울어서 이 물 대동강 물에다가 보탤 내 눈물을 보탤 것이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동강 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을 것이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머나 너무나 슬퍼라.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일단 어떤 표현법이 쓰였나요? 물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 왜? 내 눈물이 계속 흘러서 대동강 물에다 계속 보탤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강물만큼 눈물을 흘리려면 사람이 탈수돼 버려요. 그렇죠. 죽을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내가 슬프다는 얘기지. 그만큼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바로 과장법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슬프다는 화자의 심리를 강조했구나. 자, 그리고 대동강 저물은 언제나 다하랴? 이렇게 질문이죠. 뒤에다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 보태는 것을 뒤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사실은 어떻게 나와야 돼?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을 보태기 때문에 대동강 저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뒤를 바꿔서 내가 이만큼 슬프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도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리법, 과장법, 도치법이 쓰였구나.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별의 눈물이 물결에 보태는데 그 물결의 색깔은 푸른색이죠. 아까 기에서도 푸른색이 나타났죠. 하지만 여기서의 푸른색은 어떠세요? 비가 개이고 나서 나타나는 싱그러운 풀빛의 푸른색이잖아요. 이때의 푸른색은 긍정적인 푸른색이고 여기서의 푸른색은 어떤 푸른색인가요? 내 눈물이 보태진 푸른색이니까 부정적인 슬픔의 푸른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시를 왜 공부를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공무도화가에서 물의 이미지 기억나요?
기억나십니까? 물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쭉쭉 봤을 때는 뭐 사랑을 의미하기도 했고 이별을 의미하기도 했고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결국에 임을 잃어버린 화자의 슬픔, 한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송인,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시적 화자의 정서 그리고 물의 이미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 있는 한과 슬픔의 이미지, 물의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물의 이미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 자, 여기 보시면 물의 이미지. 자, 비개인 강등의 비라는 물이 나타나네요. 남포에서 인보는 여기는 없네. 자, 저동강 저 물이라고 해서 물이 나왔네요.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라고 해서 물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죠. 이 물의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에 한과 슬픔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공무도화가에서 드러나 있는 물의 이미지하고 이렇게 연결된다. 비 그리고 대동강의 물 그리고 그것은 나의 눈물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송인이라는 것은 대동강을 배경으로 해서 임을 떠나보는 애틋한 마음을 바로 자연과 대비 그렇지 자연스럽게 싱그러운데 나는 이별이야 이렇게 해서 노래한 7원 절구 7글자 그리고 4줄짜리 한시다 라고 했고 서정적 그리고 슬픈 마음이니까 애상적 이별의 정황과 슬픔이 드러나 있네요. 자, 그리고 이 한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기승전결로 이어지죠. 맨 처음에 기는 어떤 거였어요? 바로 비개인 긴 강둑에는 풀빛이 짙어지는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우리가 한시의 전개 방식 뭐 있어요? 선경후정이라고 하죠. 먼저 경치를 말하고 나중에 화자의 정서를 말한다. 이게 선경후정이잖아요. 자, 기 부분에서 바로 경치가 드러나 있죠. 그리고 승 부분에서는 어때요? 남포에서 임을 보니 슬픈 노래 슬프다라고 했죠. 자신의 정서가 드러나 있네요. 경치 드러나 있고 정서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전 부분을 볼까요? 대동강 저물은 언제나 다하랴. 대동강의 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시 경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결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때?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을 보태는 것은 이별의 눈물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경치 그리고 정서, 경치, 정서 이렇게 서경과 서정이 교차적으로 배치돼서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슬픔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대동강은 화자와 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 건 공간이다. 아니 이별의 공간이 되겠죠. 이별하는 공간이지 이어주는 역할이 아니죠. 자, 대조 뭐가 대조돼서 자연은 저렇게 싱그러운데 그런 나는 이별이잖아. 화자의 모습은 이별이 되는 거죠.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대조해서 나타내고 있네요. 자, 동일시 뭐가 동일시되고 있죠? 대동강에 있는 저 물 흘러가고 있는 저 물은 나의 뭐와 같다는 거야? 이별의 눈물 내가 흘리고 있는 이별의 눈물이다. 그래서 저 대동강은 마르지 않는다 해서 화자가 느끼는 슬픔의 정도를 드러내고 있네요. 자, 하나씩 볼까요? 화자 대상. 화자가 노래하는 대상은 누구였어요? 바로 헤어져 버린 사랑하는 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시적 화제 정서 태도를 볼까요? 자, 공간적인 배경은 이제 남포, 대동강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여기서는 계속 이제 대동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동강에 있는 어구에 있는 남포라고 이제 구체적 지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화자의 처지는 어때요? 임을 보낸다, 송인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승의 내용에서 남포에서 임을 보내니라고 나왔으니까 화자의 처지가 구체적으로 이별이구나. 자, 그래서 결국에 이걸 합산해 보면 남포 대동강에서 임과 이별한 곳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 거기에서 슬픈 노래를 내가 부른다 그리고 이별의 눈물을 흘린다 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슬퍼한 정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비개인 강둑에 풀빛이 고운데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맨 처음에 경치가 드러나 있죠. 근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 있죠. 하지만 화자의 정서는 어떤다 그랬어요? 너무나 슬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 대조해서 나타내고 있더라.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더라. 자, 그리고 우리가 도치법 다 했어요. 앞뒤 문장이 바뀌어져 있다고 했죠. 전과 결에서요. 대동강 조물은 언제나 다하랴.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 보태는 것을 이건 반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을 반대로 해서 내가 그만큼 슬프다. 그래서 눈물을 이렇게 많이 흘린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화자의 정서를 더욱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리법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는 법 나왔었죠. 대동강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언제나 다하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글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제 큰 줄기는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장법은 뭐였어요? 내가 저 대동강의 저 물은 마르지 않는다. 왜? 내가 눈물을 매년 이렇게 흘러서 그 눈물을 저 강물에다 보탤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했다고 했죠. 강물에다가 내 눈물을 보탤 정도면 사람이 탈수가 일어나야 돼요. 엄청나게 울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슬프다라고 해서 과장법이 드러나 있구나. 감각적 이미지도 있었죠. 풀빛이 고운데라고 했을 때 푸른색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심상, 슬픈 노래를 부르는 노래라고 했으니까 청각적인 심상이 드러나 있다. 자, 그리고 볼까요? 자, 이 한시의 주제 어때요? 임과 이별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학습활동 구문이랑 연결시켜서 보면은 정지상의 송인이 바로 물의 의미가 공무도학하고 유사하다고 했었죠. 공통점은 뭐였어요? 둘 다 어떻게 해서 이별을 했다라는 건 공통점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볼까?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공무도학에 드러나 있는 물의 이미지는 어땠어요? 굉장히 이 물의 의미가 어땠어요?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게 있었죠. 처음에는 사랑, 그리고 뭐 이별, 그 다음에 완전히 단절되는 죽음, 이렇게 이미지가 좀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송인에서 드러나 있는 바로 물의 이미지는 다 연결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연결이 이별, 뭐 단절 이걸로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이점을 굳이 찾는다면 찾을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송인이나 공무도화가 모두 물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별의 상황이다. 라는 것에서 묶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 이어서 학습활동 나머지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하고 황조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